예, 12강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한미 FTA 분야별 영향 및 기대 이기에 대해서 한미 FTA로 인한 식량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미 FTA로 인한 그 식량 안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당시에 이제 그 한무 FTA에 관해서 코멘트하는 이제 정부 측 그 입장을 이제 보면서, 왜냐하면 정부 측 입장이 가장 정확한 상황이니까요. 보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어, 2012년에 이제 발효가 됐잖아요. 발효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2020년이 됐습니다. 2020년이 됐는데 당시에 발효 전에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죠. 그럼 우리가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제 설득시키고 또 어떤 예상을 했던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FTA가 실질적으로 체결되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나온 결과하고를 비교를 해 본다면 우리가 FTA로 인한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또는 그 당시에 잘못 뭐 혹이나 잘못 얘기를 했던 부분들 뭐 이러한 이제 장단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당시에 FTA가 실시되기 직전에 예상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쭉 저희가 이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 중에 특히 이제 분야별 이번 시간에는 영향 및 기대 이익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식량 안보에 대해서 FTA가 이제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 영향 및 기대 이익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이어서 이제 좀 더 각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당시에 2011년 7월에 식량 자급률 제고 방향을 적극 추진을 했고 식량 안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FTA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수산 부분, 특히 농업 부분에서는 대부분 이 부분에 이제 보전을 안 해주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무방비로 오픈을 해버리면은 결국은 농사를 안 지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점차 국내의 식량 의존율이 국내 아닌 다른 이제 나라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식량을 만에 하나 급박한 상황에서 식량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로 식량 안보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2011년 7월에 FTA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식량 안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는 게 정부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최근 곡물광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가치가 축소됨에 따라 FDA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 여건은 호전하다 이렇게 호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포캐스팅이었는지는 이제 보면 알겠죠. 그래서 너무 조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리티컬하게 보라, 그죠? 크리티컬하게 그걸 그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무엇을 갖다가 파헤치고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상당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FTA를 공부함으로써 그러한 지식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다도 조금 그 어드밴스된 그리고 이제 경험을 축적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크리티컬 리뷰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쪽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2011년 기준으로 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며, 그죠? 곡물 가격이 상승 하니까 국내외 가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결국은 이제 그 국내에도 국내의 가격이 올랐다는 거겠죠, 그죠? FTA에도 불구하고 식량 작업 재고 여건은 여전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농가가 농사를 지어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할 수 있다. 식량 작업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그 이후에 보면 우리 작업률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이때의 말들이 어떤 그 제대로 된 예견이었는지 어떠한 제대로 된 대책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반영해서 식량 작업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2015년 품목 대책도 마련했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있을 국제 식량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가니까 이제 외국에 싼 농수산물이 들어와도 그 가격이 비싸니까 결국 국내에서 우리 농부들이 농민들이 만든 국내산 식량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굳이 외국산을 갖다가 먹지 않는다. 먹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농부들은 계속적으로 농사에 종사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외국 상품에 농업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을 그 자급률이 아무래도 적어지고 우리 자체의 자급률이 의존율이 작아지고 자체의 자급률이 상승할 것이고 자, 그러한 그 목표 아래 2015년에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절했다 이런 얘기죠. 상향 조절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더더욱 우리 농민들이 수출할 길도 생기겠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죠? 자급률을 사료를 포함한다 하는 것은 이제 가축 것까지가 다 합쳐가지고 일단 가축도 동물인데 먹어야 되니까요. 어쨌든 그걸 다 합쳐가지고 10년에는 26%였습니다. 식물에는. 근데 우리가 당시에 그 일단 가축걸 사료용 뺀다면은 사람이 먹는 것만 즉 우리 국민이 먹는 것만 했을 때는 54%가 되는 거죠. 54%가 되고 그 다음에 밀은 1.7%, 밀은 거의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조사료라는 거는 이제 사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이렇게, 볏짚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또 자급률이 높았죠. 그 다음에 15년 목표치가 기존에 이제 25%였다면은 30%로 상향 조절했고요. 식용곡물 작업량도 57%로 밀도 1.1%에서 거의 10배 가까운 10%로 그죠? 그래서 이제 20년 목표치는 더 올렸네요. 그래서 한 60% 그죠? 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는지 우리가 향후에 비교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량 작업률 60% 어쨌든 우리가 먹는 곡물 작업률은 60%까지 잡아 넣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료는 32%까지 밀은 또 15% 이것도 15배네요. 그 다음에 조사료는 90%까지 상향 조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철 유휴농지, 밀, 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 확대. 조사료라는 것은 뭐 사료의 보조 사료를 이야기하죠. 뭐 감자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밀, 보리는 이제 그쵸. 이제 보리는
유농지 할 수 있는 거 밀도 마찬가지죠. 밭에도 할 수 있는 거죠. 동계작물 재배하고요. 배수 개선하고 시설 현대화하고 용수 개발 등 생산 기반을 정비한다. 그다음에 이제 전업농을 육성 등 식량 작업률 제고 대책 차질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파머가 되고 싶은 사람이 선생님은 파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에 이제 이렇게 농업 부분에도 지원이 많을 겁니다. 지원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꼭 어떤 레드 오션에 굳이 가는 것보다는 경쟁이 적은 데 가면은 오히려 국가의 지원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한번 100만, 200만 원, 1000만, 2천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농업 분야, 임업 분야 이런데 기본적으로 뭐 억 단위의 그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제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직은 농업 같은 경우는 정근대적이고 좀 이렇게 그 스마트한 그런 작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향후에 이제 농업이 결국은 농업도 이제 뭐 쌀 농사나 짓고 뭐 이러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작물을 육성하고 개발하고 또 과학 농법을 도입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스마트 팜적인 향후에는 이제 농업을 하는 것도 전부 그 인공지능과 연결이 돼서 스마트 팜해서 자동화시키고 또 지능화 IC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능화 해가지고 이렇게 진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국가가 많은 자본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파격적이 될 거고 좀 질 높은 그런 이제 그 어떤 잡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우리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지금 앞으로 자유무역 개방으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식량 자급률을 올려야 되고요. 식량 자급률이란 것이 예를 들어서 취미로 뭐 가가지고 자기 먹을 거나 이렇게 한다 해서 그건 식량 자급률이 됩니까? 안 되죠. 차라리 그런 땅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전업농, 과학 영농을 하는 사람 주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자기 먹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먹을 것까지 스크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향후에는 전업농과 과학적인 그리고 스마트팜 위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시설이 현대화되고 그죠? 이런 것들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 당시에도 있었죠. 자, 농업 부분이 오픈되면은 나프타 체계로 나프타의 주 국가가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그다음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면 멕시코처럼 우리나라 농업도 미국의 어떤 그 대량 그죠? 기계농에 이제 완전 오픈돼 가지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아니냐,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들이 당시에 굉장히 팽배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 당국자는 당시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농산물 수입국인 멕시코요. 미국과의 FTA로 인해 국내 생산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으나 FTA가 발효된 이후 생산 및 재배 면적 등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우려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겠나 한번 봐야죠. 그죠? 그래서 미국과 FTA 이후에 채소류, 과일류 등은 생산량과 재배 면적이 증가하였다. 왜 증가하였겠나? 그죠? 그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채소류하고 과일류는 오히려 그러면 생산해서 미국에
오히려 수출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 그죠? 자, 이제 그 이유가 멕시코 정부가 새로운 농업 정책을 추진해요. 초급 농업 정책을 FTA 이후에 나프타요. 나프타는 이제 메가 FTA죠, 그죠? 메가 FTA라는 것은 FTA가 이제 단 두 국가가 아니고 우리가 한미 이렇게 아니고 여러 나라가 그룹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을 우리가 메가 FTA다 이렇게 하죠. 대표적인 메가 FTA가 이제 나프타와 그다음에 EU였죠. 그래서 경제 규모 면에서는 나프타가 제일 컸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나프타는 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 가지고 그냥 깨버렸어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미국이 불리하다 깨고 UC 그 USMCA라고 똑같은 건데 이제 미국이 주축이 된 이제 USMCA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거죠. 바꾸고 이제 그 안에 협정 내용도 조건도 바꿔서 그렇게 다시 이제 그 확장된 그런 이제 나프타의 또 다른 이제 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멕시코는 새로운 농업 정책을 추진한 FTA로 인한 피해를 대비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농업 생산 구조를 계속 생산 구조다. 그럼 생산 구조라는 것은 생산 구조, 그 생산성을 높였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는 완전히 이제 틀린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 이제 보면은 어떻게 했냐가 이제 구체적으로 밑에 나오는데요. 옥수수하고 콩 등은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수입 증가가 되죠. 왜 옥수수 콩들은 미국에서 그죠? 미국 콩 그 옥수수 요거는 이제 거의 미국에서 대량 재배를 하니까 직접 지불제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켰다는 거죠. 피해를 최소화시켰고 그러니까 어쨌든 국고 보조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잠재적 비교 우위를 가진 농민들을 집중 지원하여 그래서 비교 우위를 가진 농민들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 이야기하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 사람이 부지런한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조금 이제 농사를 짓는데 뭔가 다른 사람하고 틀린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좀 두드러진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봤을 때도 멕시코가 봤을 때 미국과의 농업에서 뭐 비교 열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에 다. 그렇지만 비교 열의에 있어도 비교의적인 그 논리에 의하면은 미국이 다 잘한다 해가지고 그걸 모두 생산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적인 논리에서. 그 중에서 더 기회비용이 적은 것, 즉 선택했을 때 다른 것을 잃을 게 적은 부분을 선택을 하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비교 우위에 있다 그러죠. 그러면 어떤 나라든 간에 한 품목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으면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비교 유리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비교 유리적인 이제 이론의 그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뭐냐면 절대 열의에 있어도 무역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런 이제 리카도의 비교 우위 논리에 이제 그 입각해가지고 이제 무역이론을 정당화시키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비교율을 가진 농민들이 육성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직불제 주고 그죠? 직불제 주서 농업을 계속 하게 했다 이거죠. 그죠? 보조금을 주면서 가지.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데는 그 보조금 때문에 사실 생산성이 향상이 안 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습니다. 왜? 유럽은 대표적으로 그 생산 가격을 전액 보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굳이 막 애타게 아니면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없고 자기들이 그냥 든 비용을 국가에 신고하면 국가가 주는 거죠. 국가는 이제 왜 그러냐? 그거라도 만들어라 이거죠. 왜냐면 그거 안 만들면 그거라도 수입하면은 식량 의존율이 더 높아지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또 배고프면 국민들은 뭐 내용도 모르고 가만 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직불제의 보조금의 부작용은 이제 그렇게 유럽 같은 그런 경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재적 비교율을 가진 농민들을 지원해야 하면은 보다 이제 이 비교율을 가진 농민들이 그것을 생산해서 그걸 수출할 수 있던 거죠. 수출하니까 계속 자기는 이득이 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농사에 계속 인게이지먼트 하게 되는 겁니다. 종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정책으로 갔다는 건데, 과연 그래 이게 이제 지금도 이제 이런 것들이 멕시코에서 유효하게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이제 한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프타 봅시다. 그죠? 나프타가 1994년에 발효가 됐어요. 1994년에 나프타가 발효가 됐는데, 이제 나프타 발효됐을 때가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이, 레몬,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인애플, 수박, 옥수수, 뭐 보리, 밀 이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멕시코 경우를 두겠죠. 단위는 1000톤이고 뭐 우리는 뭐 1000톤보다는 숫자를 그냥 보면 되겠죠. 그래서 1000헥타르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어쨌든 1994년을 기준을 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1994년에 나프타가 발효가 됐어요. 1월에. 오이양 늘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양파도 늘었네요. 그죠? 다 늘네요. 그죠? 숫자상으로는 보면 다 늘어네요. 그죠?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증가율이 오히려 뭐 60%, 100%, 뭐 밀만, 그죠? 밀만 조금 디클리스 했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배 면적도 보면은 다 이제 늘었네요. 그죠? 근데 생산량에 비해서 재배 면적은 크게 줄은 것도 있네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기계화했다는 거죠. 기계화하고 또 이게 과학농법을 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현대화를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FTA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늘어났다. 나프타 이후에는. 그죠? 특히 이제 옥수수, 보리, 밀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 23%나 마이너스가 됐네요. 23%나 줄음에도 불구하고 밀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량은 10%밖에 줄지 않았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역으로 보리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 그다음에 옥수수는 재배 면적이 6%가량 줄었는데도 생산량은 20% 가까이 FTA 나프타 전과 전후에 그 보리하고 옥수수는 증가를 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증가했다. 그래서 멕시코 정부가 새로운 농업 정책을 추진하여 그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내용 그대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농산물 요것도 이제 같은 거죠. 이게 조금 그죠? 하나 한다 이제 아까 재배 비중 늘어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FTA 체결, 나프타 체결로 멕시코가 이제 이렇게 전가됐죠. 그럼 우리도 시설 현대화, 그죠? 아까 우리가 보리하고, 그죠? 그 옥수수 같은 경우는 6% 정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생산량은 20% 증가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시설 현대화, 경쟁력 제고. 자, 그 경쟁력 제고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비교 우위에 있다. 뭔가 뭐 어쨌든 그 농부들이 다른 농부들보다 뭐가 월등하게 뛰어나다. 그죠? 그럼 그건 이제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보존 직불제 등을 통하여 그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대책 수립하고 추진을 할 계획이다. 멕시코처럼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봅시다. 농업 부분에 시설 현대하고 했을 때 우리 피해 정도가 최소화가 됐는지 그리고 생산량과 재배 면적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제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우리가 연구해 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미 FTA 외에도 정부의 농업 보조금은 그대로다. 왜냐하면 이제 WTO가 농업 부분하고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많이 인정을 하고요.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양자,
그러니까 서로 당사자 국가지, 즉 그 서비스에 대해서 서로가 양해하는, 서로가 각서하는, 계약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FTA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죠? 서로 필요하면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상품처럼 이게 다자간 협정 하나 결정되면 전 회원국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농업 부분도 얘기를 드렸죠. 농업 부분도 정통적으로 어떤 국가든 간에 농업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문을 여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공통의 관심사가 형성됐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한다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TA 협정에는 농업 보조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죠?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죠? 한미 FTA도 그렇고 WTO 규정도 그런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에 아무래도 근거하겠죠. FTA로 인해 농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자율권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은 이제 그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자율권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특히 이제 투자자 국가 간의 분쟁 해결 절차 ISD죠, 그죠? Invest State Dispute, 그죠? dispute의 ISD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인베스트하고 스테이트 간의 분쟁 해결 절차, 그죠? dispute, 그죠? 이 dispute의 주요 제소 요건이 될 수 있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내국민 대우, 내국민과 똑같이 대우하고 제국 대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특혜 주시면 또 모든 국가에 다, 그게 수입되는 모든 국가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다 똑같이 그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 협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내국민 대하고 제국 대가 요것이 이제 그 웨이브 됩니다. 웨이브 된다는 것은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안 해도 된다. 적용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도록 협정명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국내 농민들에게만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래 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하면은 농민들에게 주면은 외국에서 투자한 어떤 농업법인들 이런 데도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외로 해준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한미 FTA 협정문 11조 12조 5항 나와 보면 보조금의 경우 투자 챕터의 내국민 대우죠. 투자 챕터에서 내국민 대우 해줘야 됩니다. 투자하는 사람 똑같이 국내 대우, 그 다음에 체국 대우 등 협상의 의무가 적용 배제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배제된다. 이 기본적인 이제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가 WTO의 협상 내용에 보면은 기본 의무라는 게 있죠. 그죠? 회원국의 기본 의무가 있는데 그 기본 의무 중에 이제 그 내국민 대우라든지 체국 대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배제된다 이거죠. 그래서 배제된다. 한미 FTA 협정문 11호 12조 그 다음에 11, 12조 5항 나오 11조 12조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자. 정부는 구제역 및 또는 한미 FTA의 어려움을 겪을 양돈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기도 당연하죠. 그죠? 아까 같은 그런 앞에 봤잖아요. 미국산, 우리는 뭐 우리는 뭐 수출할 수 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보면은.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그 돼지, 그게 점차적으로 이제 지금 한 25% 정도 관세 매기고 있는 건데, 지금 다 끝났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4년 내에 이제 철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은 거의 뭐 영세율로 들어오는 거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가겠다. 이제 이것도 지원에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뭐 무슨 말입니까? 더 정설은 안 되지만, 있는 것은 그래도 뭐, 100% 수입하다가 나중에 돼지고기 안 주면 우리는 뭐, 그냥, 돼지고기 그냥 냄새도 못 맡죠. 그러니까 일단, 국내에, 하는 사람들은 지원해준다 이거죠. 신규에 대해서는 지원이 뭐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신규도 뭐 가능은 합니다만 신규에 진입하기가 힘들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시설 같은 데에 대해서 허가를 더 안 내주니까, 그죠? 안 내주니까. 왜냐하면 이게 더 많아지면은 개체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아지면은 결국은 문제가 가격이 그저 뭡니까? 외국 물건까지 들어오는데 수입품까지 들어오는데 그게 단가가 떨어지고 이래 되면 이제 국가가 더 많이 보존해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서로가 다 어려워지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신규 진입이 굉장히 힘듭니다. 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보존을 해주겠죠. 그래서 앞전에 이제 모두에서 내가 그 이야기로 한 것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꼭 남들이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막 쫓아가지고 늘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은 기회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거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죠? 경쟁이 많으면 당연히 기회가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책연구소 공동연구를 보면요. 그 FTA 이행하면 수입 돼지고기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소됩니다. 얼마? 생산액은 5년 차에 가면 1,600억 원, 15년 차에 가면 2,00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그만큼 뭡니까? 이 자리를 수입 고기가 리프레이스를 시키겠죠. 그죠? 그걸 대체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나가야 되겠죠. 자, 2010년도 국내 이 당시에는 2011년도에 만드는 거니까요. 이 문건은 양돈 생산은 5조 3천억 원입니다. 그죠? 5조 3천. 돼지고기 많이 먹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 이제 수출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돼지고기를. 자, 5조 3천억으로 발효 5년 차에 비해, 그 다음에 생산액의 약 10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2010년도에는 5조 3천억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5년차 갔을 때 피해 추정액은요. 그러니까 이제 5조 3천억 약 3% 정도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그건 뒤에 한번 봅시다. 2015년도에 한번 봅시다. 그게 3%밖에 안 나오겠나? 2015년 생산액이 3%밖에 안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막 그냥 왜냐하면 이제 그 5년차 되면은 그게 싹 없어지는 거거든요. 뭐가 없어집니까? 미국에 대한 이제 관세를 우리가 더 이상 물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 없이 거의 같은 걸로 들어오죠. 0으로. 그럼 그때 0으로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요즘 미국산 돼지고기 식당에서 먹는 거는 뭐 거의 전문식 그냥 뭐 거의 그렇죠. 학생들 먹는 그런 다 수입산입니다. 대부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산 돼지고기 진짜 파는 데 가면 많이 비싸서 학생들 먹지도 못하죠. 그래서 그런 데는 또 많이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이제 3%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형 슈퍼에 가면 얼어있는 뭐 미국산, 독일산, 벨기에산도 있고요. 뭐 스페인산도 있고요. 뭐 많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되느냐. 3% 피해액이 3%밖에 안 될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하죠, 그죠? 그다음에 종돈 개량을 통한 생산성 확대, 그죠? 이제 종돈이 이제 큰 종돈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새끼들도 금방금방 커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시간에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죠. 자, 농가 컨설팅을 통해서 생산량을 향상시켜야죠. 그래서 요즘 보면 옛날에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한테 한번 이제 여쭤보세요. 옛날에는 흑돼지, 제주 흑돼지라고 하지만 뭐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똥돼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옛날에 농촌이 많았잖아요. 농촌에 가면은 그 돼지를 먹여. 돼지 우리가 따로 있어요. 다 따로 있고 또는 이제 뭐 제주도에는 뭐 화장실 밑에다 넣어서 뭐 그거를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경상도 쪽에는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봤는데 어쨌든 돼지 가면 이제 돼지를 길러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서 그 받아온 그 음식물이잖아요. 그걸 줘서 기르기도 하고 사료로 기르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사료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량 이제 그거 하면서 대량 생산하면서 이제 대량 생산도 우리나라에서 돼지도 대량화하는 거는 이제 외국산 품종이 들어오면서 요커시 같은 하얀 거 있죠. 좀 하얀 거는 국산 돼지가 아닙니다. 원래 국산 돼지는 까맣습니다. 까매요. 까맣거나 아니면 갈색입니다. 갈색. 근데 보통 까매요. 그래서 그 까만 돼지들을 뭐로 하면 사료를 키우지 않죠. 그때 사료라는 것도 없었고요. 보통 이제 집에서 먹는 건 양이 그거 하니까요. 보통 이제 농가나 이런 데서는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이제 뭐 이렇게 그다음에 농가에서는 한두 마리 자기 집에서 이제 이렇게 그것도 이제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줄 게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어디서 이제 뭐 돼지를 그렇게 농가에서는 소를 키웠지 소는 이제 그 추수하고 나면은 벼로 가지고 벼하고 이제 그 등겨라고 해가지고 그 벼를 탈곡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도정을 하고 나면 벼 껍데기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섞어 갖고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되죠. 뭐 그 별도로 뭐 그 사료라는 게 또 그럼 뭐 사료 안 줍니다. 사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도 그냥 그 벼를 볏짚하고 그걸 해가지고 또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소 여물 쏜다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 밥처럼 그 가마솥에 넣어갖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불 때가 삶습니다. 삶아서 뜨거운 걸 먹으면 소가 또 그 뜨거운 걸 먹어요. 희한하다. 뜨거운 걸 먹고 그냥 사람처럼 먹어요. 뜨거운 걸 슬슬 먹어요. 소도 뜨거운 걸 먹으면 좋은가 봐. 그래서 뜨거운 걸 먹는 채식 동물은 처음 봤어요. 사실은 초식 동물은. 그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 소를 많이 키웠고 돼지는 키운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돼지를 잡으면 돼지를 이제 돼지가 사료를 먹은 게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서 사가지고 먹는 이 돼지들은 모두 외국산 돼지죠. 근데 우리도 옛날 돼지 한 번도 이제 먹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 돼지 맛을 잊어버렸죠. 옛날 돼지는 어떤 식이냐면은 그 대부분 이제 어떻게 구워 먹는 이런 건 없었고요. 수육을 했어요. 수육을 삶아서. 근데 삶은 수육을 하면 여러분들 고래고기 먹어봤어요? 고래고기? 고래고기가 이렇게 보면은 그 하얀 지방이 있고 옆에 그 살이 딱 그거 거의 흡사해요. 굉장히 꼬시다 하나요? 꼬시다. 그러니까 먹으면 돼지가 그 비계 맛이 그 누리지 않고 그 굉장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보통 소금에 이렇게 찍어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돼지 요즘 없어요. 나오질도 않고. 뭐 제주 흑돼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요즘 보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대부분 보면 이제 그냥 구워서 먹죠. 우리는 또 제주도 쪽을 이렇게 흑돼지가 경상도에 올 이유도 없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서 해결하고 돼지 싫고 바다 건너 여기까지 올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경상도에서는 경상도 그게 또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먹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디 하다가 이렇게 됐노 이게. 그렇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 생산성. 그냥 지금은 뭐 엄청나게 크죠 돼지가 솜지 돼지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죠? 허연 돼지들이에요. 한 번씩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옛날 돼지는 그렇게 그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이게 DNA 그걸 해가지고 크죠. 그리고 외국은 이제 그건 사람도 크고 돼지도 크고 다 크네. 짐승도 크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는 뭔가 다 큰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경쟁성 있는 사료를 보급하고 사료 원료는 무관세 종목 확대 추진을 하죠.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인풋 대 아웃풋이니까 그죠? 최소한 드리고 최고로 많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축산 통합 경영체, 뭐 축산도 경영체로 이렇게 경영체란 말 요즘 많이 씁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체, 농업 경영체, 경영체 뭐 이렇게 등록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죠? 농업 하는데도 요즘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축산도 경영체 등록하면 이제 그 사람을 진짜 이제 농민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주는 혜택 같은 거, 뭐 직불금, 그 다음에 이제 농기구 같은 거 대여할 때 이제 거의 뭐 3분의 1 가격으로 그런 식으로 했죠. 그죠? 육성하고 전문 그러니까 너 전문 농업인, 너 전문 축산인을 지금은 축산도 농업에 들어갔어요. 옛날에 축산하고 농업을 분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축산도 농업에 속해 되어 있습니다. 네?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하고 유통비용 도축장도 이제 우리 영어로는 슬로터 하우스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데도 구조조정을 하죠.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많으면 이제 도축장도 뭐 영업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대형 도축장하고 기계화하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도축장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오면 그거 뭡니까? 그 바가지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부담이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농민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농민으로 이제 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들은 부담이 없어요. 근데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용이 엄청납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죠. 그 농기구 같은 걸 빌려주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존에 있던 것만 유지하겠다 이죠. 어차피 FTA 돼 가지고 여러 명이 더 많이 이쪽으로 몰리면은 오히려 경쟁력만 떨어진다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재정 지출도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승계하는 거 이제 그것만 이제 가능해요. 남들이 하던 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한다, 뭐 연세 많으셔가지고 못한다, 뭐 아들이 한다, 뭐 이런 정도만 인정해주고, 이제 그런 기존에 이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종사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그 뭡니까 지원을 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벽이 높은 것 같아요. 장벽이요, 진입 장벽이. 얼핏 보기 그래요. 자세하게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쇠고기 수입 시장 한번 봅시다. 그죠? 쇠고기 수입 시장은 개방돼 가지고 지금 어제 됐습니까? 쇠고기 가면은 여러분들 뭐 식당이나 어디서 먹는 건 다 수입산입니다. 그리고 수입산도 맛있어. 또 옛날에는 뭐 한우 아니면은 냄새 팍 났잖아요. 근데 요즘 한우가 비싸니까 뭐 계속 수입산 먹다 보면 이제 수입산에 익숙해져 노린내도 잘 안 나요. 그냥 뭐 그리고 또 요리를 또 하면은 그 나름대로 또 노린내 그 자체가 매력이 돼요. 그죠? 여러분 햄버거 먹을 때 어떨 때 확 치잖아요. 미국 가서 버거킹이나 저 맥도날드 가서 먹어보세요. 근데 그게 뭐 한우 냄새 나면 그게 뭐 그 햄버거냐? 아니죠. 선생님도 한 번씩 가면은 뭐 더블 쿼터 이런 거 먹거든요. 먹으면은 거기서 노린내가 나야지 햄버거 맛이 나는 거지. 거기서 뭐 이상하게 뭐 한우 나고 감칠맛 나고 이러면은 그 불고기지 무슨 그게 무슨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 가잖아. 그런 데는. 체인점에 가는 이유는 미국의 어떤 그런 테이스트를 맛보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냥 뭐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수입시장 개장하면 요즘은 옛날에는 수입 소고기면 저거 수입고기다 이러면서 아니다 수입이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뭡니까? 수입이 왜 다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뭐야 이거 뭐 하루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집 얘기인가? 뭐 어쨌든 뭐 우리는 좀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든 공감대가 형성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맛있다. 그래서 30개월 이상 수입 개방은 위생금융에 관한 문제이므로 자 30개월 이상 수입 소유 개방은 무조건 개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위생금융법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건 FTA와는 별개입니다. 그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FTA에서 되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서 거기서 리젝트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FTA가 무조건 다 되는 겁니다. FTA를 FTA답게 하려면요. FTA와 저촉되는 법들을 다 개정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죠. 그죠? 한계가 있다. 왜? 그 개정해보면 FTA 안 맺는 나라에서 들어온 것도 똑같이 FTA처럼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FTA 하는 나라의 FTA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나라의 금융이란 것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FTA 하기 때문에 이건 자유롭게 들어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 금융 규정을 바꿔버리면 그거는 다른 나라 FTA 하지 않은 나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그냥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FTA는 FTA이고 금융규정은 금융규정 별개다.
FTA는 무관세 들어오더라도 무관세는 좋다. 무관세는 FTA가 들어온다. 자, 일단 무관세다. 자, 됐는데 그 다음에는 금액은 네가 그거는 또 다른 법에서 받아야 되라 이런 거죠. 그래서 30개월 이상 소들은 금액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30개월 이상 소들이 있어서 그 구제역 같은 거, 광우병 같은 거 발생했잖아요. 소들이 뭔가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TA 하면은 그런 소들 막 들어오니까, 그런 소들 막 들어오니까 좀 뭐야, 우리 야단난다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래 그 소는 들어올 수는 있던데 검사는 별개다 이런 이야기죠. 검사는 별개다. 검사는 또 별개다. 짐승들은요 이빨을 보면은 그 연령이 다 나오거든요. 말이든 소든 다 이렇게 다 이제 나이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오히려 저 인간보다 더 좀 과학적이죠. 인간은 말을 하니까 말을 하면 되는데 좀 뭐냐고 대면 되고. 근데 동물은 그거 못 하는데 그러면 나는 몇 살인지도 뭐냐? 뭐 아래도 없냐? 아, 있다 이 말이죠. 저끼리도 있을 겁니다. 저끼리도 알아보는 게 있을 겁니다. 사람도 알아봐요. 이빨을 보고요. 그래서 이제 다 알죠. 그래서 동물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자, 한미 간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 조건에서 한미 양국은 동위생 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국 측에서 공식 협의 요청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는 겁니까? 그건 검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수입 위생 조건에서 한미 양국은 동위생 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검역 기준에 맞춰서 자기들 한다 이거죠. 그래야지 별 논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맞춰서 할 테니까 뭐 좀 완화해라. 이거 너는 왜 빡시냐? 너 왜 이렇게 검역이 빡시냐? 이런 이야기 안 한다 이거죠. 우리 기준에 맞는 고기만을 우리한테 수출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수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고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지 않은 그것들은 다른 나라 것들은 다 거쳐지는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는 미국 측이 협의 올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수입 쇠고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기준을 하되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협상했나 이거? 그러면 금융 기준 좀 완화하라고 미국이 요구했나? 그럼 뒤에 봅시다. 이것도 같이 봅시다. 그죠? 보면 되는 거죠. 뭐. 여러분이나 내랑 같이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더 오히려 더 서로 공부가 되겠죠. 선생님이 알아가지고 여기서 비교해가 이거다 저거다 하면은 여러분 그때는 듣겠지만은 그죠? 또 그런 부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줄 수 있잖아. 야 이거 한번 봐라. 어떻게 됐는지. 자 이거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지? 공부를 하지. 자 이 결과를 한번 봐보고 여기에 대해서 뭐 자기 의견을 한번 내봐라 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사이먼트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위생 조건 상이에요. 우리 소비자 신뢰를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죠? 이상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그죠? 신중하게 돼요. 일단은 지금 뭡니까? 소비자가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요건 또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도 한번 봅시다. 일단 당시에는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죠? 못하도록 돼 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한번 봅시다. 또 한다 하더라도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금융 기준이 또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자, 물론 그 금융 기준에 대해서 미국 측이 또 좀 협상을 해올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30개월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30연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자 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다. 옛날에 광우병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국회 심의를 받아라. 심의를 받아라. 국회에서. 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 조건을 또 보면요. 25조에 보면요. 법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이런 법 처음 보죠. 이런 가축 전염병 예방법 뭐 이런 특수한 법들이 많습니다. 그죠? 25조 보면 양측은 동조건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조건이 틀릴 수 있죠. 생각하는 게 협의하자. 야 이거다. 우리 오늘 데피니트하게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자. 요청 방법에 7일 이내 협의에 응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TA 조건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부칙 제7조는 우리 소비자가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그 당시입니다.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당시에 이제 광우병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는 여기 보면 쇠고기 수입 증가에 대비한 한우 농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겠죠. 자, 아까 이제 한우 농가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FDA 체결을 했습니다. 미국하고 체결은 이제 발효하겠죠. 이제 이 당시에 다음 해 쇠고기 관세율 40%는 쇠고기에 대해 40% 했는데 15년간 매년 2.7%씩 감소 매년 그죠? 5년 차에는 자 이렇게 했을 때 발효 5년 차에 10년 차에 쭉 감소될 거다. 그죠? 10년 차에 이제 자 쭉쭉 1000억 10년 차에 2000억 3, 4는 15년 차는 어떻게 4천억까지 비율 꽃배기로 뛰어버리는 그죠? 관세율 40% 쇠고기 관세율 매년간 2.7% 그죠? 자 그게 이게 이제 2012년도 이제 8년 지났어요. 그죠? 8년 거의 뭐 워낙 싸니까 국내 쇠고기 생산에는 어떻게? 지금 국내 10년도에 4조 9천억이다. 거의 뭐 그거랑 비슷하네요. 아까 그 뭐가 비슷했습니까? 생산에 10년 생산에 돼지나 소나 거의 비슷하네요. 돼지나 5조 정도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내 쇠고기 생산 돼지나 소나 뭐 요즘 돼지가 옛날에는 돼지값이 역수 쌌거든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 돼지 먹고 돼지고기 쌌어요, 진짜로. 왠지 모르겠는데 쌌어요. 그 다음에 소는 비쌌어요. 그래서 소고기는 속된 말로 이제 뭐 생일 때는 한 번씩 먹고 1년에 몇 번 뭐 제사 때는 먹고 뭐 이렇게 했던 집이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버님 나이 때쯤에 이제 물어보시면은 그 조금 이제 그런 그 분위기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보다 또 피해액은 낮다고 또 여기 이야기하네요. 5년 차에는 10년도 생산액의 약 2%다. 아까 3%래지 돼지는. 글쎄요. 그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은 그럼 2017년도를 봐야 되네. 그죠? 2017년도에 그 2012년도니까 해서 5년 차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5조에서 글쎄요. 10조면은 10%면은 이제 그죠? 4천억인데 참 그것밖에 안 되나? 자, 어쨌든 봅시다. 피해액은 이제 2% 수준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미안합니다. 체크해 봐야 될 게 많네요. 그죠? 이렇게 2011년도에 이제 이런 거 보면 조금 보죠. 자,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영 좀 아니다라는 생각 들죠. 국내 소비자는 한우에 대한 안정적인 선호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우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한우 몇 번 못 먹습니다만 손님이 오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적인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입량은 증가가 없었겠네요. 그 수입량 봅시다. 지금 보면은 뭐 한우보다는 마트 같은 데 가도 대부분 수입이 그냥 다 차지하고 있죠. 그죠? 대폭적인 증가가 있는 것으로 육안으로 봐도 나오죠. 그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수입 쇠고기는 시장이 분화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우와 경쟁하기보다는 미국, 호주 등 수입국 기간에 경쟁을 한다. 물론 경쟁을 하죠. 수입산만을 먹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수입산을 먹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가정은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한우를 대부분 선호한다는 이야기지만은 실상은 일단 1차적인 기준이 뭐냐? 수입산을 먹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고 한우는 정해져 있고 이게 아니고
일단 1차적인 기준은 뭡니까? 한우와 수입산 상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한우를 선택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입산 호주하고 미국하고를 선택해봐야 어차피 뭡니까? 한우를 선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뭔가 많이 어긋나 있죠. 그죠? 중요한 거는 호주하고 미국산을 선택하는 세컨 초이스잖아요. 그죠? 세컨 스텝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외국산과 한우를 가는데 한우의 선택이 적어버리면은 그 이야기는 완전히 틀리지는 거죠. 미국산 호주를 선택하는 건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한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율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 두 국가의 생산품에 대해서 경쟁하고 안 하고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그죠? 한우 농가는 결국은 어쨌든 비중이 저쪽으로 가버리니까요. 어쨌든 뭐 내 아닌 다른 걸 먹는 이상은 그 다른 게 한우 농가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고품질 쇠고기 생산 절감을 그래서 고품질 쇠고기 좋다 이거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다각적인 대책을 근데 고품질이 좋은데 고품질 올라가면 뭐가 따르면 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 가격이 올라가면은 과연 이제 높은 가격을 받아가지고 농가들이 FTA 이전과 같이 그게 이제 적게 팔아도 가격이 높아서 많이 판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생존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겠냐는 거죠. 그게 어떻겠냐, 그죠?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겠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농가의 수입이라든지 그다음 한우 농가의 이제 증가나 감소 그런 이제 그걸 보면 되겠죠, 그죠? 한우 농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 부분 우리가 체크해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잉 한우 도수를 적정상 유지하여 그죠? 그 속값을 안정시키자. 그래서 이제 신규 새로운 엔트런트들을 그냥 이제 억제하고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경영체라는 형식으로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 경영체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이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브랜드 경영체 특히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경영체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이제 우죽순으로 그 어떤 식이냐 여러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같이. 그 경우에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만 경제 육성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같은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남아있는 부분들만 돼서 기존에 이제, 감축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이죠. 그죠? 과학적으로 뭐 초음파 육질 진단 뭐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겠죠. 새로운 신규 진입을 굉장히 어렵게 해놨다. 그래서 고품질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뭔가 새로운 피가 수혈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진입 장벽을 높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뭐 이렇게 그 불평 없이 그냥 고사되지 않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거의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 국가에서 이제 그 식량 작업을 위한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경영체라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막사가 있다. 그러면 그 막사도 일정한 비율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서 또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에 한 사람 정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뭐 진입장벽에 하려면 허가를 다 받아야 새로운 것을 하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다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중으로 등록이 또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거기서 뭐 그 축산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라. 자기가 어떤 경영체 등록이 있는 한은 그 장소는 그냥 경영체로서 하나로서 결정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게 또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죠? 하지 않는 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개방 시대에 적절한 대응 방식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학, 한우도 마찬가지죠. 외국에서도 큽니다. 그죠? 농가에 보급하고, 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질병이 강하고, 크고, 그죠? 고기가 많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료작물 재배 확대. 그러니까 이제 사료작물을 확대했을 때 그 사료작물, 사람이 먹는 식용보다는 사료작물 해가지고 고기를 피딩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높은 가격을 받는 것도 오히려 그것도 그 일종의 농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축산이 이제 농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죠? 축산을 하기 그 어떤 피딩을 하기 위한 어떤 작물들을 어떻게 농업에서 가져오니까 연계가 되잖아요. 그죠? 사료비를 절감했을 때 조사 생산이 확충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표시하고 세국 이력제를 제대로 정착시켜 안전한 축산물부터 이력제 하면은 이제 한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력제 하죠. 그죠? 어디서 스로트 됐다, 어디서 키워 브리딩 됐다,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싹 이게 이제 한우다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누가 키웠다 뭐 이런 게 하는데 뭐 그거 끝까지 추적해갖고 먹는 사람 난 많이 못 봤어요. 어쨌든 뭐 이거 한우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 정명 정도는 되겠죠, 그죠? 그런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제품 같은 경우죠. 공동연구 개발 결과에 의하면은 유제품, 그죠? 뭐 버터나 우유, 그죠? 그거는 이제 생산 발효 감소도 당연히 오겠죠. 소들이 줄어드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10년 차는 430억 원, 그 다음에 5년 차는 아까 고기는 한 배가 됐죠, 그죠? 고기는 배가 됐는데 1,000억 원, 뭐 이렇게 됐는데 2,000억 원, 10년 차는 2,000억 원, 그럼 15년 차 되기에는 4,000억 원 정도 됐죠. 근데 10년 차는 400억 원, 그죠? 5년 차는 뭐 200, 300억 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U 수입 개방되면 젖소농가도 유제품도 같이 들어죠. 버트 같은 거 이런 거 뭡니까? 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뭡니까? 축산 뭡니까? 그런 국가들 아닙니까? 외국에서는 주식이 벌써 뭐 그런 거니까요. 그죠? 우유 같은 유제품들이고 그런 고기 같은 거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발달돼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대책이 필요하고요. 당연하겠습니다. 그죠? 낙농 같은 경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노화된 축사시설 현대화하고요. 젖소 개량하고 젖소도 뭐 젖이 많이 나오는 우유가 많이 나오는 그죠? 농가 컨설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낙농 농가들 그죠? 조사료 재배 면적을 확대해야 되고 젖소 육성호 전문 mon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도 알지만 소는요 임신을 해야지 우유를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젖소들은 보세요. 어떤 식이냐면 젖소가 우리가 우유를 짜기 위해서는 소가 계속 임신을 해야 돼요. 계속 임신을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소는 어떻게 되노? 다행히 암소가 나오면 돼. 수소가 나오면 어떻게 되노? 그건 그냥 길러가지고 육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소들 중에는 젖소들이 많죠. 뭐 죽을 겁니까? 살릴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것도 우리가 키워가지고 결국 어떻게? 그죠? 먹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육성무, 그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국 단위 수급 관리 및 집유 일원화로 균형적인 수급 관리를 도모해 나간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부의 바람이죠. 그죠? 자, 12강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